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돈을 쓸수록 허전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금철입니다. 올해 55이죠. 20년간 대구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새벽 4시 30분. 제 하루는 항상 이 시간에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요. 세수하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차고지로 향합니다. 제 버스는 첫 차였어요. 새벽 5시 40분에 출발하는 80 노선이었죠. 20년간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시간표는 저한테 신념이었거든요.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기 전 저는 항상 가방에서 약 봉투를 확인했어요. 고혈압 약과 무릎 관절약이었습니다. 55이 되니까 몸 곳곳이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특히 무릎이 문제였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 종아리도 자주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어요. 이 정도는 직업병이라고 생각했죠. 첫 정류장에 도착하니 단골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도현이라는 28살 청년은 특별했어요. 취업준비생인데 제 버스를 거의 매일 탔거든요. 도현이가 올라오면서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드릴 게 있어요 하면서 봉투를 건넸어요. 뭐냐고 물으니 스크래치 복권이라면서 자기가 취업하면 기사님도 복 받으라고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도현이도 꼭 취업하라고 했어요. 복권을 가방에 넣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반월당 정류장에서 약사 오정혜 씨가 탔어요. 49세로 제 버스 노선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분이었죠. 정혜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약 드셨어요? 네, 챙겨 먹고 있어요. 라고 답했더니 정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장거리 비행이나 과음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혈전 위험이 있거든요. 라면서 또 당부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해외여행도 안 가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시간표대로 모든 운행을 마쳤습니다. 저녁 6시에 차고지로 돌아와 퇴근했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죠.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현이가 준 복권이 생각났거든요. 계산대 앞에 서서 복권을 긁었어요. 별 기대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복권을 다 긁고 나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등, 10억 원대 당첨.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편의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직원도 놀라면서 진짜 1등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함부로 알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여동생 서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이는 쉰둘로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미란아, 나 복권 당첨됐어. 10억 넘어라고 말했더니 미란이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오빠, 진짜야? 정말? 하면서 믿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복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제야 미란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좁으니까 금세 소식이 퍼졌습니다. 버스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됐어요.
노조 위원장 장명수 씨가 축하한다면서 말했습니다. 금철아,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지. 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퇴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20년간 새벽에 일어나고 무릎 아프고 교통체증에 시달렸던 날들이 떠올랐죠. 이제는 쉬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회사 명찰 패치를 떼어내는 순간 자유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 선택이라고요. 명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금철아,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자리 있어. 기억해라면서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현이도 소식을 듣고 축하해 줬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저도 기분 좋아요. 제가 드린 복권이잖아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도현이한테 감사의 의미로 100만 원을 줬어요. 도현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첨금을 받은 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산 건 수입차였어요. 평생 버스만 몰았는데 이제는 제 차를 갖고 싶었거든요. 딜러가 추천해준 독일 차를 샀습니다.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 다음엔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유럽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아다녔어요. 비행기에서 10시간 넘게 앉아 있는 게 힘들긴 했지만 처음 가보는 유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어요. 한 끼에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도 먹어봤죠. 미란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빨리 쓰는 거 아니야?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평생 모았으니까 이제 좀 써도 된다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돈을 쓸수록 허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엔 버스 운전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지만 뿌듯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놀아도 공허했거든요. 도현이가 저를 보러 왔을 때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 사장님, 그래도 루틴은 남겨두세요. 매일 하던 거 하나라도요.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루틴은 이제 필요 없다고,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고요. 하지만 도현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후 종아리가 유난히 아팠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숨도 좀 차는 것 같았지만 잠깐 무리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미란이한테 말했더니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며칠 후 판공 카페 오플런을 가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카페가 새로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예전엔 새벽 버스를 몰던 시간인데 이제는 카페 줄을 서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카페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헐떡이며 벤치에 앉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죠. 주변 사람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적였어요. 약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버스 회사 명찰 패치였습니다. 퇴사할 때 떼어낸 거였는데 가방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패치를 손에 쥐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패치는 제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현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카페에 왔다가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도현이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패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정금철 기사님이에요. 판공 노선. 라고 소리치면서 구급대원한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저는 희미하게 도현이 목소리를 들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응급실에 있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폐색전증이라고 심부정맥 혈전이 폐로 이동한 거라면서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혜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장거리 비행, 장시간 앉아있기, 무릎 관절 문제까지 모든 게 겹쳐서 혈전이 생긴 거였어요. 미란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놀랐어. 정신 좀 차려라면서요. 저는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너무 방심했다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소 6개월간 항응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활도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무리한 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10억이 넘는 돈이 있어도 제 몸이 망가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정확한 진단명을 알려줬습니다.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에서 발생한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거라고요. 장거리 비행, 장시간 좌석, 무릎 관절 문제, 고혈압까지 모든 위험 요인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혜 씨가 그렇게 경고했던 게 생각났어요. 혈전 조심하라고, 장거리 비행 주의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재미있게 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란이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어느 날 미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멋있는 건 일할 때 오빠였어. 지금은 그냥 돈 많은 환자야 라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내 일상이 사라지니까 내가 무너졌잖아 라고요.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대구 시내버스 파업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였어요. 화면엔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사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0년간 지켜온 시간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일과에 연결되어 있었는지를요. 새벽 첫 차를 기다리던 사람들, 출근길 버스를 타던 직장인들, 병원 가는 어르신들 모두가 제 시간표를 믿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버렸어요. 다음 날 정혜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오빠, 이제 항응고제 드셔야 해요. 그리고 재활 루틴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면서 노트를 꺼냈어요. 정혜 씨는 제게 건강 시간표를 짜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오전 8시 약 복용, 오전 10시 가벼운 산책,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 노트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시간표. 제가 평생 지켜온 그 시간표가 이제는 제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된 거였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입차 할부금, 여행비 카드값, 레스토랑 결제 내역까지 합치니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거기에 자동차 세금, 보험료, 유지비까지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이렇게 돈이 빨리 줄어들 줄은 몰랐거든요. 미란이가 와서 명세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이거 정리해야 해. 차라도 팔아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몸도 안 좋은데 수입차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죠. 중고차 딜러를 불러서 차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이 심했어요. 8천만 원 주고 산 차를 5천만 원에 팔아야 했죠. 3천만 원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빨리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훨씬 적게 돌아온다는 걸요. 정혜 씨가 주신 건강 시간표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어요. 오전 10시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란이가 가게 스케줄을 조정해서 제 재활에 동행해 줬어요. 오빠, 오늘 산책 가자. 내가 같이 걸어줄게 라면서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명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금철아, 요즘 어때? 몸은 좀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많이 나아졌다고 재활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명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귀 생각 있으면 단축 근무부터 해. 내 자리 비워둘게 라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몇 주 후 동료 기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명수 씨를 비롯해 같이 일하던 기사님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금철아, 우리 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빨리 돌아와 라면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있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금철아, 단축 근무부터 시작해. 하루 4시간만이라도 처참한 뭐라도 되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도현이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제가 취업했어요. 라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도현이가 그렇게 준비했으니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첫 월급 타면 누나랑 첫 차 타기 할래요? 예전처럼요 라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때는 내가 기사로 태워줄게라고요. 미란이도 응원해 줬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오빠 같아. 돈 쓸 때 오빠는 낯설었어 라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복귀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연락해서 단축 근무 신청을 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제출하고 재활 치료 일정도 조율했어요. 명수 씨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첫차 노선만 맡으면 된다면서 4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쉬라고 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격려해줬어요. 오빠 항응고제 잊지 마시고 혈전 스타킹 꼭 신으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라면서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정말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지 6개월 만에 저는 다시 버스 핸들을 잡았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세수하고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가방에 약을 챙기고 혈전 스타킹을 신고 회사 명찰 패치를 유니폼에 달았어요.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제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다른 기사님이 몰았지만 이제는 다시 제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반가웠어요. 첫 정류장에 도착하니 도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 좌석에 앉으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반월당 정류장에선 미란이가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파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정혜 씨도 탔어요. 오빠, 혈전 스타킹 잊지 마세요. 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 자리였구나 싶었거든요. 운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운은 돈이 아니라 루틴이었다고. 매일 제 시간에 제 자리에서 일하는 게 진짜 복권이었다고요. 10억이 넘는 돈도 중요하지만 제 일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에 차고지로 돌아왔을 때 명수 씨가 말했어요. 금철아, 오늘 어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게 제 자리예요 라고요. 명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고지 벽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권은 운, 일상은 실력.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혜 씨가 준 건강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어요. 약도 챙겨야 하고 스트레칭도 해야 했죠.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루틴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정작 바뀐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시간표를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 첫 차를 몰 거예요. 정금철의 일상 복권은 계속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기 어려운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도 환영합니다.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